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마음 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한 가족의 가슴 아픈 비극과 그것을 이겨내는 위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살 딸의 목욕을 돕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길을 피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 오크 원목 바닥 위로 꿀처럼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오늘 밤 이 고요한 공기는 보이지 않는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전 남편 민준과의 소란스러운 이혼 후 이 넓은 집에는 저와 6살 딸 하윤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하윤아, 이제 목욕해야지. 너무 늦었어.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거실 카펫에 앉아 조용히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인 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크고 맑은 아이의 눈에는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보이기 시작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아빠와 엄마가 한 집에 살지 않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겠지.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니까.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틀어놓은 샤워기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향 바디워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우리 공주님, 엄마가 옷 벗겨줄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여운 토끼 모양 잠옷에 손을 뻗는 순간 아이의 다음 행동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작은 두 팔로 제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동그래진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만지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하윤아, 왜 그래? 엄마는 그냥 옷 벗는 거 도와주려는 건데.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며 다시 아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절망으로 가득 찬 비명이었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엄마 저리 가. 아이는 욕실 구석으로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작은 등이 차가운 타일 벽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아이는 몸을 웅크린 채 마치 마지막 방패인 것처럼 가슴 앞에 잠옷을 두 손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잠옷을 흠뻑 적셨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며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마치 괴물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붙들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내 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격렬하고 무서운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윤아, 내 사랑 엄마야. 저는 흐느끼며 아이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없을까? 누가 우리 하윤이한테 무슨 짓 했어? 하지만 아이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엄마 나가. 나 혼자 씻을 수 있어. 엄마 나가. 저는 무력감과 고통 속에서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 모를 공포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딸아이를 보며 저는 결국 욕실 문을 닫고 아이를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홀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욕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딸의 모습, 공포에 질린 그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이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보안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디지털 알람 시계 모양으로 위장된, 아이 방에 두어도 전혀 의심을 사지 않을 물건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배송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혹시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하윤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톤으로 꾸며진 방은 사랑스러운 장난감으로 가득했지만 오늘따라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책장 위에 놓인 꽤 큰 인형에 멈췄습니다. 화려한 공주 드레스를 입은 비싼 수입 인형으로 눈을 깜빡이고 간단한 영어 몇 마디를 할 줄 아는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제가 저 인형을 사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책장에 있는 저 예쁜 인형 누가 선물해 준 거야? 색칠 공부를 하던 아이는 제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친구분이 주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의 친구? 이혼 후 우리에게는 공통된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친구들은 제가 모두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딘가 쌀쌀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요즘 친구분 통해서 하윤이한테 선물한 적 있어요? 말하는 인형인데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런 친구 없는데. 그리고 선물은 내가 직접 갖다 주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 전 남편의 친구를 사칭해서 아이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윤이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이리저리 돌려보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인형의 등 쪽, 레이스 드레스 아래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메모리 카드 슬롯과 USB 연결 포트를 발견했습니다. 맙소사, 이건 평범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음성과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전자기기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내 아이에게 이런 걸 준 걸까? 손이 너무 떨려서 인형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형을 천 가방에 넣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윤이가 깨서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아이 곁에 누워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누군가 순진한 장난감을 이용해 내 딸에게 접근했고 아이의 머릿속에 끔찍한 것들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IT 엔지니어이자 이런 복잡한 전자기기에 관해서는 진짜 전문가인 사촌 동생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모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어서 인형이 고장났다며 고칠 수 있는지 봐달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지훈의 회사까지 직접 인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먼저 가 있어. 확인하고 바로 전화할게. 지훈이 인형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숨 막힐 듯이 느리게 흘러갔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마침내 지훈의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됐어? 누나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넘어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의 느긋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급함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로 와줄 수 있어? 아주 심각한 일이야. 꼭 혼자 와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하윤이를 옆집에 맡기고 택시를 잡아타고 지훈의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은 회사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누나, 들어봐. 쉰 목소리로 말한 지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하윤이가 인형과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맑은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동 응답을 위해 미리 설정된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착한 하윤이, 아저씨랑 비밀 게임 하나 할까?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 게임은 아저씨랑 너만 아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엄마한테는. 하윤이가 순진하게 되물었습니다. 왜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갑자기 섬뜩하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엄마는 착하지 않거든. 만약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내 소희 이모처럼 사고를 당하게 될 거야. 엄마가 죽는 걸 보고 싶어. 소희 이모. 그 이름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소희는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내 동생. 어째서 이 자가 소희의 이름을 아는 거지? 왜 내 동생의 죽음을 이용해 6살짜리 아이를 협박하는 거지? 손이 떨리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지훈의 회사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악마 같은 녹음 파일이 5년 전 소희의 끔찍했던 사고 현장과 겹치며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자는 평범한 변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에 대해, 제 과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윤이의 아빠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민준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신사적이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쥐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보고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인데 그렇게 초췌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이어폰을 건네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이어폰을 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던 그의 얼굴이 녹음 내용을 들을수록 놀라움과 경악, 그리고 불쾌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이어폰을 벗어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어떤 놈의 악질적인 장난이겠지. 그런 거 곧이곧대로 믿지 마. 저는 그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걱정과 분노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난? 민준 씨,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놈이 우리 딸을 협박했다고. 심지어 소희의 죽음까지 언급했잖아. 그래서 뭐,
옛날이라는 놈이 그냥 겁주려고 한 거겠지.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은 항상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이혼하고 나서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 알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산산조각 난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우리 딸이 지금 엄청 무서워하고 있다고. 몇 달 동안 애가 이상했던 거 몰랐어? 애가 뭘 알겠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겠지. 민주는 참을성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회의 가봐야 해. 이런 시시한 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일로 나 부르지 말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맨 뒤 차갑게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텅 빈 카페에 저 혼자 남겨두고서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독감과 버림받은 기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나는 대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위장 카메라가 내장된 알람 시계가 마침내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윤이의 책상 위에 방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각도로 그것을 놓았습니다.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윤이는 유치원에 다녀와서 숙제를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민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스스로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바로 그때 저의 모든 희미한 의심을 산산조각 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윤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선생님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 맞으시죠? 지금 바로 유치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윤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심장이 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 괜찮은가요? 네, 아이는 괜찮아요. 교실에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5분쯤 전에 낯선 남자가 경비실에 와서 자기가 민준 씨의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민준 씨 부탁으로 하윤이를 일찍 데리러 왔다고 했답니다. 경비 아저씨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확인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 그 남자가 황급히 가버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 같아서 혹시나 해서 어머님께 알려드립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어디예요? 누구한테 하윤이 데리러 오라고 부탁했어요? 수학이 넘어 민준의 목소리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잠시 눈을 붙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 무슨 일인데? 저는 선생님이 말해준 모든 상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졸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진정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제가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윤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딸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의 팔에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아이가 얼굴을 찡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무관심이 아닌 극도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아이를 잃을 뻔했던 한 아버지의 공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 내가 당신 말을 더 일찍 믿었어야 했어. 마침내 악몽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제 아파트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그가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거리를 두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깊은 시름과 무거운 침묵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하윤이는 일찍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CCTV 확인해봤어. 민준이 침묵을 깼습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낯선 남자가 경비실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1시간 동안 주변을 서성였어. 명백히 의도적인 접근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했어.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준 씨,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업하면서 누구한테 원한 산 적 없어요.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할 만큼 깊은 원한 말이에요. 민주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경쟁 상대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협할 정도라면 그 원한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기억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처럼. 진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박진우 그놈일까? 진우. 그 이름은 민준에게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기억은 이미 희미했습니다. 누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진우.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옛날 동업자. 사업 초창기에는 생사를 함께한 형제 같은 사이였지. 하지만 그놈이 내 믿음을 배신했어. 그는 5년 전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우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 회사 돈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자수하고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주었지만 진우는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이 없었던 민주는 모든 것을 법의 심판에 맡겨야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진우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던 날 민주는 먼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은 나를 극도의 증오가 담긴 눈으로 쳐다봤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소리쳤지. 언젠가 너는 나보다 100배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5년, 소희의 사고도 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의 일부일까? 민준이 들려준 진우와의 5년간의 원한 이야기는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가 제 머릿속에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떠올랐습니다. 5년 전은 바로 제 동생 소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운명의 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저는 동생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끝내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일어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고, 저는 지난 5년간 그 말을 믿어왔습니다. 그날 내가 만나자고 하지만 않았더라면 동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체불명의 협박범의 입에서 소희의 이름이 다시 언급된 지금,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윤이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제가 동생의 오주기를 준비하던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어쩌면 소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게 아닐까? 어쩌면 그 죽음이 민준과 진우의 원한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민준 씨,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기억나요? 진우가 실형 선고받았던 날, 바로 그 주에 소희가 사고를 당했어요. 민준은 멍하니 서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때는 회사 일과 진우 문제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설마 그 두 가지 일이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침묵은 그 자체로 대답이었습니다. 미친 것 같지만 동시에 너무나 논리적인 가설이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민준을 그 정도로 증오했다면 복수를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노렸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의 처제, 젊고 아름다운 소희가 그의 잔혹한 복수 계획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심장이 다시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은 어느 정도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상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고 고통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만약 내 동생이 정말로 살해당한 것이라면 나는 지난 5년간 기만 속에서 살아온 것이고 진짜 범인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하윤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만 해. 저는 동생이 남긴 낡은 유품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동생이 어떤 단서를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다음 날 저와 민주는 부모님이 계신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소희의 방은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작고 예쁜 침대, 하얀색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우리 자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영원히 떠나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 한 권, 낡은 일기장 한 페이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모두 젊은 여대생의 맑은 추억들 뿐 어두운 음모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절망하며 포기하려던 순간 방구석에서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갔네? 그는 낡은 옷장 앞에 서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소희가 더 이상 쓰지 않던 낡은 전자제품들이 들어 있었고 그 맨 밑에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꽤 유행하던 모델이었습니다. 화면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완전히 고장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제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기억나. 소희가 가장 아끼던 태블릿이었어. 첫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산 거라고. 수업 필기부터 첫 패션 디자인, 아이디어까지 거의 모든 걸 여기에 저장했었지. 사고 나던 날 경찰이 소희 가방을 돌려줬는데 이건 이미 깨져서 켜지지도 않았어.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상자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어.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복구할 수 있을까? 저는 희망에 찬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는 곳이 있어.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복구 센터야. 거기 사장님을 잘 알아.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지. 우리는 서둘러 태블릿 PC를 들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중년의 사장님은 태블릿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민주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노력 중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제 안의 희망도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이 지나 우리가 희망을 거의 포기했을 때쯤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됐습니다. 데이터가 거의 전부 복구됐어요. 외장 하드에 전부 복사해뒀으니 와서 찾아가세요. 우리는 황급히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에게서 외장 하드를 건네받는 순간 마치 보물을 손에 쥔 것 같았습니다. 제 아파트로 돌아와 민준이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수많은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소희의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세상. 과제 파일,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일기라는 이름의 개인 폴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사진 폴더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와 가족들의 사진 옆에 소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꽤 젊고 잘생겼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량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거나 장난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한 사진에서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들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조금 흐릿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익숙한 얼굴, 바로 진우였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제가 낯선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몸이 굳었습니다. 맙소사, 이건 진우 동생, 박진수잖아. 대체 소희가 어떻게 이놈을 알게 된 거지? 박진수, 기억났습니다. 5년 전 재판 때 그도 있었습니다. 늘 말없이 그늘진 얼굴로 형 옆에 붙어 있었죠. 제 동생이 그런 사람과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복구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소희와 진수 사이에 오간 수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연인들의 대화였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랑 이야기가 아닌 무언가 암시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진수는 곧 성공할 큰 사업과 곧 손에 공거액의 돈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희는 불안해하며 너무 늦기 전에 손을 떼라고, 그런 식의 사업은 양심에 어긋나며 결코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희가 사고를 당하기 이틀 전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제발 그만둬. 나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어.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서연 언니랑 민준 오빠한테 전부 다 말할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이 속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진수는 짧고 위협적인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러지 않으면 네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거야.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소희는 원수의 동생과 연인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음모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했고 바로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충격과 고통에 잠겨 있는 동안 민주는
더 침착하게 복구된 파일들을 계속해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희의 신중한 성격상 이렇게 애매한 대화 기록만 남겨두었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디자인 파일로 위장된 업무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 안에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길이는 5분이 조금 넘었지만 그 내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공포에 질린, 마치 극도로 두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이 말을 녹음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10월 15일, 믿을 수가 없어.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해. 진우 오빠랑 진수 오빠. 그 사람들은 단순히 민준 오빠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니었어. 그건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야. 그들은 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 소희는 우연히 진수의 통화를 엿듣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회사가 협력하는 유령 부동산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신용과 인맥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몰래 뒤를 밟아서 몇 가지 증거를 모았어. 하지만 너무 무서워. 녹음 파일 속 소희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수 오빠한테 그만두라고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어. 이게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서 포기할 수 없대. 심지어 나를 협박했어. 내가 끼어들면 자기 형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위험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침묵할 수는 없어. 서연 언니랑 민준 오빠가 저들한테 이용당하고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볼 수는 없어. 녹음은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마지막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내일 서연 언니를 만날 거야. 모든 진실을 다 말할 거야. 증거 일부는 이미 안전한 곳에 백업해뒀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반드시 저들의 진짜 얼굴을 밝혀낼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랬구나. 내 착한 동생. 엄청난 음모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맞서려 했구나. 하지만 바로 그 용기가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동생이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박진수, 그 두 악마들, 나는 반드시 그들이 내 동생에게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서 저와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실은 갑자기 차갑고 숨 막히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소희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마치 저 세상에서 온 뒤늦은 구조 요청처럼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말라버린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오직 들끓는 증오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고통과 함께 맹렬하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했어. 민준이 자책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어.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아무것도 몰랐다니. 내가 간접적으로 소희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저는 손을 뻗어 그가 꽉 쥔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손에 아주 중요한 증거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증거가 우리를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고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경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노골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 안으로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섣불리 열지 마. 폭탄일지도 몰라. 반은 농담이었지만 저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작은 칼로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폭탄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그보다 더 경악하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가장 아끼던, 항상 머리에 꽂고 다니던 은색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무참히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머리핀 아래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 붙인 글자로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애의 죽음은 경고였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희의 유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형제의 잔인한 경고는 우리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5년 전의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그들이 순간적인 분노의 한 말이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맡을게.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샌 후였습니다. 아직 종결된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바로 경찰서로 갈 수는 없어. 하지만 나만의 방법이 있어. 말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민주는 비즈니스와 금융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이자 최고의 회계 감사 전문가에게 진우가 출소 후 설립한 새로운 부동산 회사를 비밀리에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성공적인 회사로 계속해서 큰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그들의 자금 세탁 활동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비밀스러운 만남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시름과 피로가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 위험한 조사를 병행하느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서 하윤이를 돌보며 조용히 그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어느 늦은 밤 민준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A사 용지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찾았어. 피곤에 지친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진우 그놈 회사는 유령 회사였어. 이선. 그는 제게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과 복잡한 투자 계약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의 회사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해외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받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방식으로 빠르게 합법화된 후 다시 순식간에 인출되었습니다. 자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사의 규모나 실제 사업 활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그놈들의 자금 세탁 증거야. 민준이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날 속이려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짓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야. 이 증거들이라면 경제범죄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어.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활한 여우의 꼬리를 찾아냈고 그 꼬리를 꽉 잡기만 하면 여우 전체를 빗속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집중하는 동안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실을 찾는데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소희의 녹음 파일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증거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동생은 미처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소희가 살았던 낡은 아파트로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자리한 낡은 아파트는 제가 사는 곳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이곳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저는 소희가 살던 옛집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참을 서 있자니 가슴 시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았던 옛 이웃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소희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예쁘고 예의 바른 여대생이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5년 전 일을 묻자 아주머니는 매우 경계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속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학생,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묻지 말아요. 아주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자리에 앉아 동생을 잃은 슬픔과 저의 의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 단지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한을 풀어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진심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위를 살핀 후에야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이건 학생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돼요. 괜히 복잡해지기 싫으니까. 아주머니는 소희가 사고를 당하기 전 아주 험악하게 생긴 낯선 남자가 아파트 주차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몇 번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차도 없이 그저 서서 계속해서 소희의 오토바이 쪽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도둑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 그 애가 사고 나기 전날 밤이었어.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놈이 그의 오토바이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 나를 보더니 황급히 가버렸어. 이상했지만 괜히 엮이기 싫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증언은 사소한 부분일지 몰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희의 오토바이에 접근했고 무언가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민주는 그동안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형사팀의 김태현 팀장이라는 분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꽤 젊어 보였지만 태도는 매우 전문적이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하윤이가 협박당한 일부터 민준과 진우의 5년간의 원한, 그리고 소희의 녹음 파일과 이웃 아주머니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설명하는 모든 것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준비한 서류 뭉치와 계좌 내역서, 사본 하나하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눈에서
약간의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5년 전에 종결된 교통사고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절차와 정말로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희의 녹음 파일을 듣고 특히 민준이 제출한 자금, 세탁 관련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군요.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한 후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금융 관련 증거들은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박진우라는 인물이 현재 명백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년 전 동생분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군요. 이웃의 증언과 이 녹음 파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 진소희 씨 사건 파일을 공식적으로 재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제팀과 공조하여 박진우 명의의 회사 활동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가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용의자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님인 하윤 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정보라도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멀리서 두 분을 감시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이 싸움에 우리 둘만 외롭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 법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막 맹수에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했으며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는 무슨 미친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태현 팀장님의 경고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우리는 그의 당부를 철저히 따랐고 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민주는 당분간 회사 업무 일부를 제 아파트로 가져와 처리하며 우리 모녀 곁을 지켰습니다. 고급스러운 집은 이제 원치 않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적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지냈습니다. 건물의 보안은 강화되었고 경찰도 사복 차림으로 주변을 감시했지만 불안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윤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민했습니다. 딸아이는 집안을 감도는 긴장감을 느꼈는지 말이 줄고 웃음이 없어졌으며 항상 저나 아빠에게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의 나이라면 마땅히 즐겁게 뛰어놀아야 하는데 어른들의 원한 때문에 공포 속에서 살게 되다니 적의 공격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와 함께 건물 1층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린 흔적은 없었지만 집안의 공기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는 즉시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저와 하윤이에게 문 밖에 서 있으라고 하고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잠시 후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주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이의 침실에 들어선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단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아이의 구름 모양 쿠션 베개 위에 시간이 흘러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20살 생일에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동생의 미소는 여전히 맑고 환했습니다. 침입자는 값비싼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어지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사진 한 장을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메시지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이 집에 언제든 드나들 수 있다고, 우리 딸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 대담한 침입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공포는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 감식을 하고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교활하고 대담한 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윤이의 안전을 위해 저와 민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잠시 하윤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의 교육에 영향을 줄 것을 알았지만 아이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윤이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크고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근데 이번 주말에 발레 학원에서 발표회 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기어들어 갔습니다. 나 그 춤 연습 엄청 오래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무대에 서고 싶어요. 아이의 말을 듣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에게서 안전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아이의 기쁨과 기대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우리 데리고 가는 건 어떨까? 민준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딱 그날 하루만. 아이가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잃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그 기회를 노릴까봐 무서워요. 제가 망설였습니다. 알아.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속 이렇게 숨어만 살 수는 없어. 김 팀장님한테 미리 알리고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자. 경찰이 멀리서 우리를 비밀리에 보호해 줄 거야.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야.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보이지 않는 새장 속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 오후 우리는 하윤이를 발레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최대한 평범하고 즐거운 척했지만 마음속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우리의 눈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고 지나가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우리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근처 어딘가에 우리를 은밀히 보호하는 경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발레 수업은 하윤이에게는 기쁨 가득한 발표회였지만 저와 민준에게는 우리가 미끼가 된 사냥과도 같았습니다. 하윤이의 공연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얀 발레복을 입은 작은 딸이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가슴 벅찬 행복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험을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민준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빼앗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하윤이를 차에 태워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았고 민주는 조수석에, 피곤한 하윤이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침묵과 높은 경계심을 유지했습니다. 차가 꽤 붐비는 사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와 우리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큰 충돌은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젠장, 민준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길에 넘어져
다리를 붙잡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윤이랑 차에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서 해결할게. 민준이 말하고는 서둘러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금세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넘어진 남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몇몇 구경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은 심각하게 정체되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는 제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 내려와 줄 수 있어? 민준이 곤란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다.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잘못이라고 우기네. 당신이 증인이 되어줘야겠어. 저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하윤이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고 결국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단 몇 초만, 몇 마디만 하고 바로 돌아올 생각으로 제가 차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마스크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빠르게 우리 차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윤이가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제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여자가 하윤이를 번쩍 안아들고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에 올라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윤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프다고 소리치던 남자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덫이었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며 시끄러운 경적 소리 사이로 제 자신의 울부짖음만이 외롭고 절망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역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껴안으며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납치당하는 딸의 모습이 끝나지 않는 공포,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김태현 팀장님과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너무나 빠르고 전문적으로 움직여 우리의 공포와 고통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실신 상태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혼 없는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어둠의 한가운데서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맺는 것 같았습니다. 김 팀장님은 민준에게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신호했습니다. 다른 형사는 재빨리 위치 추적 및 녹음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섬뜩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옛 친구, 잘 지냈나?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진우, 너 지금 어디야? 내 딸은 어디 있어? 민주는 분노와 공포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애 풀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돈, 진우가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내 그 더러운 돈 몇 푼이 내가 필요할 것 같아, 민준아.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뭘 원하는데? 민준이 외쳤습니다. 네가 대가를 치르는 것. 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모든 걸 잃는 기분, 온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기분을 너도
맛보게 해주고 싶어. 5년 전에 나처럼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돈보다 더 잔인한 요구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기자회견을 열어. 5년 전에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리고 회사를 빼앗았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그리고 모든 언론 앞에서 무릎 꿇고 나에게 사과해.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딸은 무사히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딸년 시체나 수습할 준비를 해. 생각할 시간은 하룻밤뿐이야, 친구. 진우의 전화는 끊겼지만 그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형사팀 사무실 안에 계속해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요구는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명예와 경력,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윤이의 목숨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알았어. 그렇게 할게. 민준이 고개를 들어 김 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제 딸만 풀어준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민준처럼 자존심이 강한 남자가 원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민준 씨. 김 팀장님이 침착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을 요구했다고요. 장소는 어디라고 하던가요?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방금 전 그 낯선 번호로 온 위치 정보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지도의 위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진우의 요구를 들었을 때보다 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휴대전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 역시 그 화면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진우가 요구한 장소는 강변에 버려진 한 생태 리조트였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곳,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소희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그곳은 그들의 자금 세탁 거래 장소 중 하나이자 소희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챈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개자식, 개자식, 민준이 이를 갈며 한마디 한마디 씹어 뱉었습니다. 그놈은 날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거야. 자기들의 지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장소에서 내 처제가 자기들 범죄를 알아챈 바로 그곳에서 날 무릎 꿇리려는 거야. 진우의 잔인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을 고문하고 자신이 저지른 비극을 상기시키며 우리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형사팀 사무실은 거의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극도의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팀장님과 그의 팀원들은 전력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위성 지도를 통해 버려진 리조트의 지형을 분석하고 출입구를 연구하며 수많은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와 민주는 작은 방에서 잠시 쉬도록 배려받았지만 우리 둘 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김 팀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커다란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계획이지만 하윤 양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분의 정확한 협조와 특히 침착함이 요구됩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일단 진우의 모든 요구에
동의하는 척할 겁니다. 연설문을 준비하고 친한 기자 몇 명에게 연락해서 가짜 기자회견 분위기를 만드세요. 아침 9시 정각 혼자 차를 몰고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우리 병력은 특수부대와 저격수를 포함해서 30분 전에 미리 현장에 접근해 주변을 완전히 포위할 겁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임무는 시간을 끄는 겁니다. 용의자를 진정시키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윤 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미리 약속된 신호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우리가 즉시 진입할 겁니다. 저도 갈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제 딸이에요. 여기서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김 팀장님은 저를 동정적이면서도 단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서연 씨가 현장에 있으면 용의자가 이성을 잃고 아이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휘본부에 남아 화면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봐 주십시오. 따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머님이시니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한 엄마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 씨, 나랑 경찰분들을 믿어줘.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하윤이 무사히 데리고 돌아올게. 약속해. 그날 아침,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맸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애썼지만 차키를 쥐고 있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뒤돌아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집에서 나랑 하윤이 기다려줘. 그가 제 귓가에 속삭이고는 단호하게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수많은 모니터와 첨단 장비로 가득한 지휘본부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찰관들이 긴박하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몸과 차량 주변의 전략적 위치에 비밀리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화면에는 그의 차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황량한 교외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더 한적해졌고 양옆으로는 황량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비친 민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굳어있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머릿속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을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후회와 자책의 소용돌이. 그는 분명 사업 초창기 진우와 아직 좋은 형제였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던 시절을. 그는 분명 고통스러웠던 배신과 진우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으로 밀어넣었던 자신의 잔인함을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소희를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우에 대한 동생의 경고를 그저 어린 여자의 지나친 걱정이라며 무시했던 자신을. 그날 만약 그가 귀를 기울였다면,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아마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늦은 후회가 지금 딸의 목숨이라는 무거운 짐과 함께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의 차가 생태 리조트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슨 철문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빛바랜 간판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북적이던 이곳은 이제 민준과 진우의 깨져버린 우정처럼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연설문이 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리조트 빌라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물이 마르고 바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저는 진우가 가장 높고 시야가 확 트인 중앙 건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동생 진수가, 그리고 험악해 보이는 부하 몇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det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가 의자에 묶인 채 입이 테이프로 막혀 진우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동그랗게 뜬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수천 개의 칼날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시간 맞춰 왔군, 친구. 진우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5년 전보다 훨씬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오직 두 눈만은 광기 어린 증오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어디 있지? 연설문은 온 세상 앞에서 광대가 될 준비는 됐나? 애부터 풀어줘. 민준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게. 하지만 먼저 아이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야겠어. 안전. 진우가 섬뜩하게 비웃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 두 글자를 말할 자격이 있어? 5년 전 내가 날 감옥에 쳐넣었을 때 내 아내와 딸의 안전은 생각했나? 내 아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내 딸이 보육원으로 가야 했을 때 그들의 안전은 생각했냐고. 그는 다가와 민준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한마디 한마디 씹어 뱉었다. 오늘 내가 그 모든 감정을 너도 맛보게 해주지. 넌 여기서 내 앞에서 그리고 내 그 잘난 처제의 망령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강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집이 있었다. 저는 그곳이 소희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챈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도발과 잔인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저는 지휘본부에서 숨막힌 채 앉아 있었다. 두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맞잡았다. 현장의 모든 영상과 소리가 모니터를 통해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진우의 광기 어린 얼굴, 내 딸의 눈에 서린 공포,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민준의 모습까지. 그는 지금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와 우리 딸의 목숨을 쥔 그 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전적이지 않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이겼어, 진우야. 내가 졌어.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사과하라면 할게. 제발 아이만 풀어줘.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항복의 표시였다. 그는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진우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휘본부에서 김 팀장님이 특수부대에게 준비 신호를 보냈다. 거리를 좁혀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겁니다. 김 팀장님이 속삭였다. 저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모든 시선이 민준이 악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비추는 주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헤헤, 드디어 네가 패배자라는 걸 인정하는군. 진우가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했다. 그는 여전히 하윤이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지만 집중은 다가오는 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하지만 진우와 불과 몇 미터 남은 거리에서 민준이 멈춰섰다. 그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하윤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더러운 바닥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진우야.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미안하다. 그의 온몸이 떨렸다. 극심한 굴욕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 없었다. 대신 전에 본 적 없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폐허가 된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경찰이 준비한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던 한마디를 외쳤다. 진우야. 의정부 부두 시멘트. 기억나. 지금 물 들어온다. 한순간 진우와 지휘본부의 형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마치 헛소리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즉시 김 팀장님이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다. 진입 신호다. 전원 진입.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민준과 진우가 사업 초창기에 쓰던 낡은 암호였다.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암호. 민준은 두 사람의 공유된 기억을 이용해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민준의 신호 직후 짧은 정적이 폐허를 감쌌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사방에서 빽빽한 수풀 속에서 주변 건물의 깨진 창문 틈에서 수많은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검은색 작전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었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무탄이 진우의 부하들에게 정확히 명중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졌다. 진우의 동생 진수 역시 2명의 특공대원에게 제압당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자신이 이렇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극심한 공황 상태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고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광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하윤이를 벌떡 일으켜 세웠다. 손에 쥔 칼을 아이 목에 바싹 갖다 대고 아이를 인간 방패로 삼았다. 전부 멈춰. 멈추지 않으면 이에 죽인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미친 듯이 하윤이를 끌고 강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트 준비해. 빨리. 경찰관들은 즉시 멈춰서서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 나갔다.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하윤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지휘본부에서 제 심장은 ඈ는 것 같았다. 딸아이가 끌려가는 것을 보며 너무나 두려워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저격수. 왜 저격수를 쓰지 않는 거죠? 저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김 팀장님에게 소리쳤다. 그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용의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아이를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진우는 하윤이를 끌고 낡고 썩은 나무 부두가 있는 강가까지 이르렀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앞에는 넓은 강이, 뒤에는 경찰의 포위망이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광기 어린 눈으로 주위를 쉴 새 없이 둘러보았다.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주 작은 기회라도 찾고 있는 듯했다. 현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생사를 건 대결은 가장 긴박한 순간에 다다르고 있었다. 진우는 부두 끝에 서 있었다. 한 손으로는 하윤이를 꽉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광기는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경찰 포위망을 노려볼 뿐이었다. 진우야, 그만해. 넌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민준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여전히 두 손을 든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어. 아이는 풀어줘. 그 애는 아무 죄가 없어.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내가 대신할게. 대신. 진우가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내 목숨 따위가 이제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난 내가 살기를 원해. 평생을 자책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로 그 순간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진우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는 먹이를 덮치는 호랑이처럼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진우가 아니라 칼을 쥔 그의 팔을 노렸다. 삐걱거리는 낡은 부두 위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 나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하윤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광기에 휩싸인 진우는 민준과 하윤이를 모두 강으로 밀어버렸다.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민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강둑 쪽으로 세게 밀쳐냈다. 그리고 그는 진우를 끌어안은 채 거센 물살 속으로 함께 가라앉았다. 안 돼. 저는 지휘본부에서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경찰관들 역시 즉시 행동에 나섰다. 몇몇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고 다른 이들은 물가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하윤이를 구하러 달려갔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여성 경찰관의 품에 안겨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강 아래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이 진우를 제압하고 의식을 잃은 민준을 대시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하윤아. 저는 딸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다. 엄마 왔어. 우리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저는 흐느끼며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몸을 꽉 껴안았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얼굴을 묻고 계속해서 흐느껴 울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둑을 바라보았다. 의료진들이 민준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의식을 되찾고 물을 토해내며 거칠게 기침하고 있었다. 끔찍했던 포위 작전이 끝나고 진우와 그의 일당은 모두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버려진 리조트는 다시 원래의 정적을 되찾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은 그날의 상처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민주는 가벼운 상처와 물을 마신 것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하윤이었다.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무사했지만 여린 마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날 밤, 아이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아빠, 엄마를 외치며 울부짖었다. 저와 민주는 밤새 교대로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가 지쳐 잠들 때까지 다독이고 위로해야 했다. 아이는 더 이상 이전에 활발하고 밝은 아이가 아니었다. 말이 없고 주변의 모든 것을 두려워했다.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했고 항상 저나 민준이 곁에 있어야만 했다. 낯선 사람, 시끄러운 장소, 그리고 특히 날카로운 물건을 보면 공포에 질렸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은 누군가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저는 후회하고 자책했다. 아이를 그 발표회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우리가 아이를 더 완벽하게 지켰어야 했다고. 민준 역시 저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얼굴에는 항상 피로와 자책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시내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를 찾아갔다. 몇 번의 상담 후 의사 선생님은 하윤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깊은 마음의 상처이며 치유 과정은 아주 길고 가족 모두의 인내와 무한한 사랑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표,
하윤이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에만 집중되었다. 저와 민주는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갈등과 상처도 뒤로 한 채 함께 아이를 치료센터에 데려가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약 반년 후 박진우 형제와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늦가을의 쌀쌀한 날이었다. 저는 법정에 더 이상 떨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강인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준이 내 옆에 앉아 조용한 격려처럼 내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항상 우리 모녀 곁을 지켰다. 함께 하윤이를 치료센터에 데려갔고 악몽 같은 긴 밤들을 함께 견뎌냈다. 피고인석에선 진우와 진수는 참으로 비참해 보였다. 그날의 오만하고 잔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로와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소희의 녹음 파일, 검은 돈의 흐름이 담긴 계좌 내역서,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모든 죄를 인정했다. 진우는 살인, 납치, 재산 갈취, 자금 세탁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진수와 다른 공범들 역시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선고하며 의사봉을 내리쳤을 때 이상 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함이 느껴졌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소희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다. 저는 법정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 줄기 희미한 햇살이 잿빛 구름을 뚫고 애써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마도 가장 어두웠던 날들은 마침내 지나간 것 같았다.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저와 딸을 보호하며 인파를 뚫고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수만 마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밖에 모르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윤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바로 그 여정이 우리 가족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주었다. 아이의 모든 치료 과정은 저와 민준에게도 배움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이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법을, 아이의 말없는 두려움을 이해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심리상담사는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와 민주는 결혼 생활 내내 하지 못했던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민준의 무심함에 대해, 그리고 나의 침묵과 인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공유하고 이해했을 뿐이다. 점점 우리 사이에 있던 얼음장 같은 벽이 녹아내렸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개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의 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대신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하윤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소풍을 가고 함께 모래성을 쌓고 함께 연을 날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하윤이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졌다. 어느 날 오후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진우 아저씨 안 무서워. 저는 놀라서 물었다. 왜?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맑고 순진한 눈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아빠랑 엄마가 지켜주잖아. 아빠랑 엄마는 내 슈퍼맨이니까.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고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 역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우리의 노력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도 상처를 지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사랑으로 딸을 위한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삶이 점차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 저와 민준의 마음속에는 항상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진우의 딸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어른들의 원한과 복수극 속에서 완전히 무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증오가 아이에게서 온전한 가정을 빼앗아간 것이었다. 우리는 이 증오의 고리가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기를 원치 않았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와 민주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공개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는 없었다. 너무 복잡하고 하윤이와 그 아이 모두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변호사와 여러 인맥을 통해 우리는 진우의 딸 이름이 아니며 지방의 한 보육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아이를 조용히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는 익명으로 교육 신탁 기금을 설립하여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의 방법이었다. 진우의 죄가 아니라 한 무고한 아이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어느 주말 저와 민주는 용기를 내어 아이가 살고 있는 보육원을 찾아갔다. 우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멀리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다. 아이는 마르고 작은 아이였다. 피부는 약간 검게 타 있었다. 아이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노는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나이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이를 보니 사건 직후의 하윤이가 떠올라 마음이 아파왔다. 민준을 돌아보니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내가 틀렸었어. 증오는 고통만 가져올 뿐이야. 처음부터 좀 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어. 에이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속삭였다. 우리는 아이가 수녀님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민주는 보육원 문 앞에 커다란 선물 상자를 하나 남겨두었다. 안에는 수많은 책과 옷, 장난감, 그리고 보내는 사람 이름 없이 짧은 몇 줄만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이에게 항상 강하고 평안하기를, 어딘가에서 항상 너를 걱정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단다. 우리는 증오의 고리를 익명의 사랑과 인간애로 끊어내기로 선택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년 후 햇살 가득한 어느 주말 오후 저와 민준 그리고 하윤이는 호숫가 공원에서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다. 알록달록한 나비 모양 연이 높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니 마음에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밀려왔다. 하윤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이는 잔디밭 위를 마음껏 뛰어다녔고 아이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공간 가득 울려 퍼졌다.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활발하고 즐거운. 그리고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강하고 성숙한 아이로 돌아왔다. 마음속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아이의 일부가 되어 현재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 주었다. 저와 민주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정의하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재결합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남도 아니었다. 우리는 친구이자 동료였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윤이의 아빠와 엄마였다. 우리는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왔고 그 유대감은 혼인신고서 한 장보다 더 견고했다. 서연 씨, 민준이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반짝이는 호수 너머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조만간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있어서 꽤 오랫동안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살짝 아려왔다.
막연한 상실감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요. 당신도 당신만의 새로운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는 내 눈을 놀란 듯 바라보더니 이내 함께 미소 지었다. 응, 당신도 꼭 행복하게 지내야 해.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오가는 이해가 모든 말을 대신했다.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우리에게 내려놓는 법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오후 해가 고층 빌딩 너머로 서서히 저물어갈 무렵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리는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고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하늘을 가로지르는 찬란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무지개다. 하윤이가 환호하며 무지개를 가리켰다. 저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의 길은 어쩌면 각기 다른 두 방향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는 각자의 무지개를 찾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